가계대출 증가율 3%가 환산해서 계산하면 월 10조 이상의 강세장이거든요. 지금은 그 3%에 대한 지역적인 솔링 부분에 대해서 매우 의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어떤 걸 좀 보고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전망을 시장도 똑같이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다 써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확대를 하려면 결국에는 또 여기에 시공을 나설 이제 시공사들, 이제 건설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시그널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지방에 가면은 그런 중견, 중소 건설사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일단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뭐 세제 혜택 뭐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데 좀 이걸 포함해서 지금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에는 좀 어떤 점이 좀 추가가 되면 좋을까요? 지방의 건설 경기라 하면 한국의 건설 경기는 곧 주택 경기이고요. 한국의 주택 경기는 곧 아파트 경기입니다. 이게 건설업이 지난 10년간 사실은 공학적으로는 후퇴했기 때문이거든요. 과거 한국의 건설업은 해외 건설에서 연간 700억 불 정도 수주를 했었는데 2010년대는 주택 시장이 성장하면서 현재는 300억 불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출로 보자면은 반토막 이상이 난 거고, 수출이 안 되는 이유는 공학, 소위 엔지니어링 쪽에 투자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현재 한국의 건설업은 공학을 버렸고 아파트만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시장은 결국은 수도권 시장이랑 지방 시장으로 양분되는데, 지방 시장은 사람들이 지방 비선호가 지난 3년간 극대화되었기 때문에 결국 지방 소멸이라든가 도시 기능의 미비로 인해 가지고 지방을 수요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 지방 건설 경기 불황의 시작이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지방을 외면하는 이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지방 건설 경기 호황은 찾아올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주택 강세장이 퍼지고 있지만은 6대 광역시 실거래 동향조사는 내리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방에 계신 분들조차도 과거 서울의 주택 구입 비중이 서울 10채에서 2채였는데 지금 3채로 20에서 30%로 올라갔고, 퍼센티지는 앞으로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수요자들의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 수요자들의 생각을 취득세 완화라든가 그런 정도로 이런 거대한 트렌드나 기조의 변화를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3년간은 지방 외면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대비로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세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종전보다는 달라진 지방 활성화 대책을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거를 결국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봐야지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건설 경기에 대한 회복은 아직은 매우 요원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좀 맥락에서 사실 선거철이 되면 늘 이제 국토 균형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지금 정부는 지방 건설 경기를 포함해가지고 균형 개발 관점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우선순위를 둔다면 좀 뭐에 중점을 두는 게 좋을까요? 균형 개발의 경우에는 통상 주택이라기보다는 도시 기능의 회복을 말하는 건데요. 그 도시 기능의 회복이라는 게 일자리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활 편의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이 커지는지 등등을 말하는 거고, 특히 지방에 대한 그 외면은 일자리 부족으로 심화가 된 것이거든요. 한국의 일자리는 자본 중심형인지 노동 집약형인지에 따라서 자본 중심형은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 상위 15대 품목들인 거고,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류를 포함하는 그런 KFX 중심의 산업이고, 서비스 산업 일자리는 말 그대로 저소득 서비스부터 고소득 서비스까지 있는 도심형 사업인데, 지방은 서비스 산업이 너무 작아서, 왜냐면 지방에 있는 개별 도시들은 인구가 많아도 300만 명대이기 때문에 인구 800만 이상의 도시들에서 나오는 고소득 서비스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그럼 지방을 제조업 중심의 소위 자본 투자 중심의 일자리로 키우려고 십수년간 정책들을 써왔는데, 한국의 자본 집약형 산업들은 지금 외국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는 건데, 지금 지방의 일자리를 더 지어라, 도시 기능을 지어라 하려면은 두 가지인데, 자본 집약형 산업을 키울 생각이 아니라면은 근본적으로 행정구역을 통폐합을 해서 인구 800만 이상의 생활권이 만들어지는 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도시 사이즈로 가는 그런 거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일자리는 소위 그런 제조업 일자리도 있지만 서비스 일자리가 훨씬 더 내수라든가 자생에는 좋거든요. 한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결국 해외 경기를 따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방 일자리나 국토균형 발전이 과거에는 헤비한 인프라라든가
아니면은 자본집약형 산업 중심으로 바라봤었던 그런 프레임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걸 썼던 잠깐의 자본 투입이 있는 기간에 일부 회복은 있겠지만 구조적 회복은 어렵고 시장의 지방도시 외면은 계속해서 강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닌 방향으로 가는 어떤 기반을 향후 5년이 아니지만 기반이라도 잘 짜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돌아가도록 소위 혁신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좀 지켜봐야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는 결국에 이런 부분에서 혁신의 정부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기성의 그 관성을 그냥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인가 그거를 그냥 같이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양질의 일자리 같은 거 이런 구조가 바뀌게 되면은 또 그 주택 경기도 같이 그 연동해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부분이겠네요. 주택 경기는 선행되는 우리 경기의 후행에서 따라오겠죠. 왜냐하면은 민간 소비가 좋아지고 이런 없었던 부분이 생기면은 사실 일본도 90년대 말에 부동산 주식 둘 다 무너지고 제로 성장으로 잃어버린 10년 하면서 2003년에 고이즈미 총리가 했었던 정책이 투어리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투어리즘이 별거냐 했었는데 방일 외국인이 500만 명에서 2008년에 3,200만 명이 돼요. 비행기 값까지 해야 되니까 막 500만 원 썼다 그러면 그게 1,000만 명당 50조인데 그럼 일본 기준으로 3천만 명이 늘었다고 한다면 150조가 늘어나는 거니까 한국 GDP도 2,500조 원이잖아요. 근데 1,000만 명이 500만 원 쓰면 50조가 늘어나면 GDP 2%포인트가 뜨는 거거든요. 그럼 GDP가 2%포인트가 뜨는 그런 영구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거는 그런 게 일자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도 그때도 막 지방 빈집을 여행 숙박시소 바꾸고 막 이러면서 투어리즘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제도 정책들을 집행을 했었는데요. 저는 한국도 그런 부분을 도입하고 하면은 결국 서비스 산업이 중심이 되는 게 어렵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지방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의 인식은 마치 지방은 중우장대한 자본집약형 그런 일자리들을 지어줘야만 돌아간다는 그런 1차원적 생각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회복을 못 해왔었다고 생각합니다. 7월 달 이제 DSR 3단계 규제까지 시행하고 나면은 이것도 사실 대출 규제가 좀 더 계속 더 소득권에서 강화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 상황으로 이제 또 금리는 또 추가 인하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금융 정책이 좀 변화를 할 수 있다면 좀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할 수 있을까요? 금융 정책은 크게 변할 게 없습니다. 지금 거시 안정성 정책은 가계부채 비중을 GDP 대비해서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의 증가율을 연 3% 내외로 관리를 할 것이고 그거는 새 정부도 계승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 가계대출 증가율 3%가 2020년, 21년에 비유하면은 그때는 전국적인 강세장이었고 지금 서울만 강세장인데 월 5조가 나온다는 거는 과거 레벨로 이제 환산해서 계산하면 월 10조 이상의 강세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3%에 대한 지역적인 쏠림 부분에 대해서 매우 의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레버리지율이 한국은 LTV 70% 국가였는데 정책금융에서는 LTV 80을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억 가지고 10억을 샀었지만은 3억을 가지고는 15억을 살 수가 있고요. 원래 3억으로는 그 정도 금액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맥스 10억짜리를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15억을 살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바라보는 지역의 레이팅을 높여서 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주택 순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같은 금액으로. 그래서 레버리지 관리의 그런 정책을 매우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중은행에서는 DSR을 우회하기 위해서 40년 모기지를 23년에 만들었다가 또 규제하니까 잠깐 안 만들었다가 올해 또 만들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가계대출이라는 게 결국 DSR이라는 상환을 전제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고 하고 있는데 민간 쪽에서 이런 거를 자꾸 그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또 정책금융으로도 이거를 계속해서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그런 대책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깨진 유리창이 돼가지고 가계부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레버리지 관리하고 대출 증가율 관리하고 우회하는 그런 수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이런 기본적인 걸 해야 할 걸 하면은 자연스럽게 시장 안정화 될 걸로 봐요. 앞으로 정책에 따라서 이제 뭐 등락이 어떻게 될지는 정책이 나오는 거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어떤 신호를 보고 살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투자 기대 뭐 이런 걸 떠나서 좀 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는 그러니까 어떤 걸 좀 보고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시장이 너무나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의 생각을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제 전망을 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전망을 시장도 똑같이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내야 하는 포인트들이 명확히 있는 것이고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자기 포지션을 어떻게 갖고 갈지 이미 답을 다 정해놓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거에 수십 년에 걸쳐서 쌓여있는 학습 효과를 통해서 지식 체계를 다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시장의 지식 체계보다 낮은 레벨의 대책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시장이 대책을 우습게 알기 시작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소위 이제 정부를 테스트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또 이미 왔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은 다 행동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토어제 4개 지역 다음 지역을 적극 매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 지역이 토어제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 지역을 또 적극 매수를 하겠죠. 그리고 가계대출 규제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그걸 풀어줄 때 또 적극 매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나리오랑 답이 다 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시나리오에 반대되는,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나와야지만 이런 기본적인 가정이 뒤틀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아직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관망할 필요가 조금 있지만은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다 써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최상욱 대표님 모시고 오늘 서울 집값부터 또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게 될 텐데요. 어떤 시장의 그런 눈높이를 넘어서는 그런 좋은 정책이 나와서 실수요자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또 언젠가 대표님 모시고 또 부동산 시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릿지였습니다.